에피소드에서는 뭘 설명드릴 거냐? 이런 여행을 갔을 때 이 독일 지역에서, 동독 지역에서 볼 수 있는 5개 공연장, 핵심을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매 사이트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고, 주의할 사항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매진 후에도 티켓 잡는 법 간단한데,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혼자 가셔도, 이런 티켓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5개 공연장 중에 핵심은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라이프치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공연장이 게반트 하우스입니다. 게반트 하우스는 밤에 가면 공연을 주로 밤에 하니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 요렇게 앞에 광장이 있고요. 그 유리창 유리 사이로 이렇게 뭔가 벽화 같은 게 보여요. 가까이서 가면 되게 멋있고요. 그리고 로비에는 여기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맨델스존이 이렇게 긴 모양으로 약간 자코메티 조각처럼 길죠. 맨델스존 조각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면 이게 흉상이라 해야 되나요? 두상이라 해야 되나요? 요런 또 동상도 있고요. 라이프치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런데요. 오늘은 한번 공연장 구조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게 작년에 중간에 보시면 조성진이 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무대가 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싸면서 좌석이 있죠. 요런 데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빈야드형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포도밭처럼 무대를 중심으로 좌석이 쭉 뺑뺑 돌아가면서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슈박스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는 무대가 딱 앞에 있고 좌석들은 다 이렇게 그걸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반트 하우스는 빈야드형입니다. 이제 이런 거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게반트 하우스가 또 독특한 게 여기 정말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데인데 어, 그 벽화도 멋있지만 그때그때 시즌마다 바꿔서 거는 그림들도 되게 혁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1시간 뭐 30분 정도 일찍 가셔서 현지인들하고 샴페인도 드시고 그다음에 로비에 있는 그림들 다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독일의 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악과 그 미술과 전부 다 건축과 잘 어우러져 있는 요런 거요. 네. 자,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관현악단이고요. 무려 1743년에 창설을 해서 거의 300년 역사가 되어갑니다. 283년이고요. 게반트 하우스, 하우스가 집인 건 아시겠죠? 게반트가 직물입니다. 그래서 직물상인 12명이 당시에 음악가 12명을 고용을 해서 만든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휘자가 지금 21대인가요? 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맨델스존도 있고요. 우리가 혹시 그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니키슈, 프루트 뱅글러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다. 자,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예. 독일은 그 도시마다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런 음악 공연장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다 시스템이 달라요. 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약간 띄용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눌러 보셔야 됩니다. 게반트 하우스 들어가서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제일 왼쪽에 달력이 나와요. 캘린더. 여기서 원하는 날짜, 우리는 이민찬에 관심이 있으니까 6월 18일 누르면 이렇게 이제 6월 18일에 있는 공연들과 그다음에 그때 있는 그 투어가 쭉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임윤찬인데 이게 제가 오늘 낮에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어제까지는 여기 뭐 매진이니까 웨이팅 리스트 떴다가 지금 누군가가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원하는데 매진이 됐다. 그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자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를 여기 걸어 두시면 됩니다. 네.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 두면 누군가가 취소했을 때 메일이 오고요. 그러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 지도가 뜹니다. 예. 근데 이 지도 중에 지금 6월 18일 중에 지금 누를 수, 이렇게 커서를 올려보면요. 다 안 되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3개 있죠. 요 좌석이 누군가가 취소를 해서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낮에 요 3개의 좌석이 있었어요. 전체 좌석이 1900석이고요. 예. 아까 빈야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이시죠?
약간 어중간한 빈야드 스타일이에요. 그 베를린 피라모니나 함부르크의 그 유명한 엘프 피라모니 가시면은 이 무대를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두께가 비슷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넓은데 게반트 하우스는 좀 앞쪽 정면 쪽이 좌석이 훨씬 많죠. 하지만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반트 하우스에서는 이 무대 뒤에 있는 이 합창석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데도 가보시고 이거 두 개를 하기가 좋은 게 게반트 하우스가 다른 공연장들보다 가격이 싸요.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게반트 하우스는 너무 사랑스럽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점이 있는 이 빈 좌석을 딱 누르시면요. 어떻게 뜨냐? 이렇게 오른쪽에 가격이 뜹니다. 가격 리스트가 쫙 뜨는데요. 뭐 이렇게 많아. 예. 원래 카테고리는 6개인데요. 독일은 그 할인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몇 세 할인, 몇 세 이상 할인, 뭐 몇 세 이하 할인, 그리고 무슨 카드를 가지면 할인 요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번역해가지고 보시고. 근데 외국인은 뭐 거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노멀 프라이스 주로 이걸 선택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빈좌석에 이렇게 커서를 쫙 눌러보고 그다음에 거기 가격들 쫙 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앉을 자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또. 예. 그 크롬에 구글 크롬으로 자동 번역이 해놓게 뜨면은 이제 그 한글로 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누르시면 되는데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배송비 그 우편으로 받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집에서 프린트하는 거 아니면 전자 월렛에 넣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PDF로 받는 거. 이게 공연장마다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카드 결제하실 때요. 여유 있게 하시면 뭐 그 실패해도 괜찮은데 대형 공연, 진짜 유명한 공연 하실 때는 미리 다 세팅 다 해놓고 딱 오픈했을 때 들어가셔야 좋은 자리 차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용카드도 비자, 마스터카드 준비해 놓으시고요. 아멕스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할 때 그 뭐 해제 외국에서 결제 안 되게 막 그 카드사마다 그 설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미리 풀어 놓으시고요. 다 확인한 다음에 딱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티켓팅 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많이 써본 카드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새 카드다. 외국에서 안 써봤다 그러시면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제가 제대로 될 건지. 3D CQ 이런 게 다 카드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러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개반트 하우스는 티켓팅을 하시면 됩니다. 합창석 한번 앉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면석 한번 앉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자, 바흐 페스티벌 말씀드릴게요. 매년 6월에 있고요. 근데 11월부터, 전년 11월부터 티켓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원회를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요. 일반인들한테 티켓 오픈하기 2주 전에 먼저 후원회 이 분들한테 먼저 메일이 와서 먼저 티켓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흐에 대해서 되게 내가 진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공연을 보겠다 그러면 후원회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귀여운 점인데 독일스러운 건데 이 입장 티켓이 있으면요 이때 시내 교통권이 당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티켓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한 달짜리 63유로짜리 도이칠란드 티켓 살 거니까 이거는 뭐 쓸모는 없죠. 자, 바흐 페스티벌은 어느 공연장에서 하냐? 이게 너무 참 아름다운 건데요. 독일에서 무슨 페스티벌 한다 그러면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성당, 공연장들 다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흐가 27년간 일했던 성 토마스 교회,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동네에 유명한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 여기도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반트 하우스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사랑스러운 거. 여기 광장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마르크트 광장.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사진, 바우 페스티벌 되면 요렇게 많은 사람이 이 광장에 몰려가지고 공연을 본단 말이죠. 여기 야외 무대를 설치를 합니다. 요 바로 앞에 시청사가 있고요. 독일은 여름에 시청사 앞에서 스크린에 뭐 영화를 띄워놓고 영화가 아니라 클래식 공연 그거를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뭐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축제도 있고 되게 시청사 앞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프치 구 시청사 앞에 마르크트 광장이 있는데 여기 야외 무대에서도 많은 공연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돈 없고 티켓팅 못한 사람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공연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소소한 공연장들이 있어요. 예. 알테 베르제. 그다음에 그 성토마스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흐 박물관 안에 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치 대학교. 그 안에 파울리눔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멘델스존 하우스. 네, 거기서도 합니다. 멘델스존 하우스에서는 매년 11월에 멘델스존 기일에 멘델스존 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또 거기도 갔다 왔죠. 그리고 일요일마다 오전 11시에 또 그 멘델스존이 그 프라이빗 살롱에서 소형 음악회를 할 때 그 기분으로 매주 일요일 11시에 음악회가 있는데 그런 공간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반트 하우스 가면은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 공연 보기 딱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 토마스 교회 바흐 음악에 최적화된 데입니다. 바흐가 여기서 작곡을 하고 매주 초연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공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맞춤 공간들 또 다니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치히에도 또 그 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또 쿠퍼 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를 다 씁니다. 어, 그 알테 베르제는 어떤 건물이냐고 하면 옛날 증권 거래소예요. 그래서 그 바로크 양식의 미학이 돋보인다고 하고 건축은 실내악과 독주회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보제 하우스는 그 알테 베르제 여기는 바흐의 이웃집이었어요. 예, 지금 바흐 박물관인데 여기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바흐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하루에 공연이 정말 많은데요. 토크쇼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전공자한테 듣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같이 뭐 걸어 다니면서 뭐 보는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 아침부터 밤까지 있고 정오에는 오르간 콘서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4시랑 뭐 한 7, 8시 이때 성 토마스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 아니면 게반트 하우스 이런 데서 공연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연은 주로 저녁이다 보시면 되고요. 낮 12시에 오르간 콘서트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몇 주 동안 보여드렸지만,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사진이 이렇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는 뭐, 바흐의 27년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바흐 동상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진. 들어가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왼쪽 거 중간에 바흐가 예, 스테인드 글라스에 딱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이 이 내부죠. 예. 2층에서 연주를 하고요. 합창단, 뭐, 혹은 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고 관객은 다 이 0층이죠. 예, 유럽식으로 말하면 0층에 앉아서 듣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공연 보기 전에 바흐 박물관 가시면은 뭐 그때 악기라든가 뭐 악보 같은 거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맞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바흐 축제 때는 거의 맨날 공연이 몇 개씩 있지만 평소에 가시면은 주말에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음악 예배가 있어요. 모테트. 예. 5유로 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종이 주고요. 요거 구글 번역기로 보시면은 가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음악 참여하시면 되고, 어, 이게 음악 예배이기 때문에 짧은 설교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흐 박물관에서, 어, 이 바흐가 현대 음악에 미친 영향들 다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축제 때 현대 음악풍으로 바흐를 연주하는 것도 이 연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흐를 고정 그대로 재현하지 않아요. 이 축제에서는 바흐를 확장하고 재해석하고 바흐의 미래까지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흐를 좀 공부하고 오시면 이야, 어떻게 축제를 이렇게 기깔나게 만드냐 감동을 계속 받게 됩니다. 공간 쓰는 거, 뭐 하나하나 행사 기획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감동이라서 축제 기획하시는 분들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흐라는 사람 하나를 가지고 매년 이런 엄청난 축제를 계속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거요. 자, 제가 공연장 5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HK 팡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여기가 어딘지 아는 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예. 뭔가 텐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별로 아름답진 않은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세계적인 공연장. 아, 채팅창에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네, 베를린 필하모니입니다. 네. 그 공연장 이름은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예,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예, 그 안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니면 베를린 필하모니커, 예, 이렇게 부르죠. 보통 상주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예, 여기가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고 싶은 그런 데인데, 의외로 겉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옛날 고전주의 양식 이런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엄청납니다. 예. 여기도 빈야드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좀 느낌 오시나요? 중간에 무대가 있고 여기를 쫙 뺑뺑뺑 둘러싼 포도밭 양식. 예. 그리고 천장에 보면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요게 뭘까요? 요런 게 다 그 음향 엔지니어들이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음향이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세계적인 공연장들 가보시면은 천장이랑 그다음에 벽에 뭔가 반사판 요런 게 되게 좀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게 설계돼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시면은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이런 공연장들은 유심히 보시면 또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 보이게 꺼내놓은 데도 있고, 오페라 하우스 같으면은 좀 숨겨놓은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제 앞으로 오늘 그래도 하나 들으셨으니까, 예, 앞으로 가시면 꼭 그런 시설들을 유심히 보세요. 미리 그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러지 싶으면 재미나이한테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예. 여기가 베를린 필하모니. 자, 베를린 필하모니는요, 1900석입니다. 크죠? 예.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랭킹 1위죠. 그 유명한, 예. 수많은 정말 엄청난 지휘자들이 지나갔는데, 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굉장히 혁신을 일으킨 인물이고요. 우리가 아는, 예, 예, 그렇습니다. 구스타포 두다멜도 엄청 유명한 지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연주를 하는 거죠. 6월 18일에서 20일 동안. 네.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티켓은 어떻게 사냐면요.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즌별로 어떤 정해진 날짜에 쫙 일괄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이 시즌에는요, 2월 15일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 2월 15일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리 2월 15일에 구글 캘린더에 표시해 놓고 저한테 알람 오게 설정해 놨다가 요 날 들어가서 티켓을 사놓은 거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자리 얻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엄청 앞에 있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게 이 빈야드 스타일은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전체 공간에 소리가 다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동독 쪽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뭐 베를린 필하모니 자체는 서독 지역에 있었지만 이 좀 소리의 민주주의라고 할까? 예, 계급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들 민주주의적인 소리를 즐기자. 뭐 그렇게 그런 정신을 받아가지고 예, 이런 빈야드형으로 만든 거라서 소리가 다 골고루 됩니다. 그래서 꼭 앞에서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빈야드형이면은 사실은 제일 꼭대기나 제일 뒤에 가서도 소리 잘 들리니까 그런 데서 한번 그 모인 사람들 쫙 내려다보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 보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는 빈야드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할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이프치히에서 거의 뭐 우리 서울로 치면 1호선 국철 타고 전철 타고 30분 정도 가는 그런 가까운 곳이고, 핸델의 도시죠. 핸델이 태어났던 도시. 예. 여기에도 사실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예, 인구가 24만 명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 경기도로 치면은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그리고 서울로 치면은 금천구 정도 됩니다. 예, 인구 24만 명. 근데 이 조그만 공간에 또 이런 엄청난 페스티벌이 있고요. 이런 공연장들이 있는 거예요. 자, 독일은 진짜 소도시에도 다 음악 공연장이랑 미술관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할레의 핸델 페스티벌 때 요런 다양한 데서 또 공연이 열리거든요. 예. 할레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제일 가볼 만한 곳인데 그 핸델이 나중에 런던으로 건너가가지고 오페라를 연주를 했잖아요. 예. 여기는 말발굽형 구조라고 하는 그 또 독특한 구조인데 여기서 그 런던을 뒤흔들었던 핸델의 오페라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예. 핸델이 생전에는 여기서 연주를 못했지만 죽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연주를 계속하면서 이 도시를 1년 내내 살리죠. 예, 특히 핸델 페스티벌 때문에. 예. 여기 가서 이제 저희는 그 핸델 페스티벌 때 리날도 그 유명한 리날도 오페라 들을 거고요.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마르크트 교회 여기는 핸델이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요.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잔향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따가 잔향 개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잔향이 영혼을 감싸는 천상의 서라운드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좀 음악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할레 대성당이 또 핸델의 첫 직장입니다. 예. 또 유서 깊은 데죠. 예, 여기는 홀 교회 구조를 통해서 음악의 본질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핸델 하우스, 되게 큰 저택인데요. 예, 여기는 또 고악기들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프라이빗한 근접 청취 가능한 미학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레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랑 마르크트 교회랑 대성당이랑 핸델 하우스 여기가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코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몇 개 더 적어놨죠. 예. 그 여기서도 한 2, 30분 예, 기차나 아니면 차로 가시면은 바트라우흐 슈테트라는 데가 있어요. 괴테가 만든 여름 극장이 있는 데인데요. 예. 그 독일은 참 이런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름 극장이라든가 약간 시골에 극장 하나 지어놓는 예, 요런 데. 그리고 울리 교회 요런 데서 핸델 음악의 확장성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에도 공연이 벌어진다. 그래서 핸델 페스티벌도 사실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가서 며칠 계셔도 좋은데 우리는 그래도 하루는 봐준다. 네, 예, 여기 전체를 하루에 다 봅니다. 모리츠부르크 미술관까지요. 핸델 오페라 하우스 아름답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근데 게반타 하우스나 뭐 베를린 필 이런 데는 제가 1900석 막 그리고 엘프 필 이러면 2000 몇백 석인데 이 할레 오페라 하우스는 672석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는 딱 바로크 오페라를 당시에 연주하던 그때 그 시절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수 표정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미나이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해놨는데요. 예, 말발굽형 구조. 그래서 소리가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직진한다. 그리고 특히 핸델 오페라가요, 화려한 기교, 섬세한 아리아가 핵심인데, 이게 벽면이 소리를 뭉개지 않고 팅커벨의 날갯짓처럼 가볍고 선명하게 튕겨내 준다. 그래서 리날도, 울게 하소서, 이게 퍼질 때, 안드리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이 음향의 정교함과 이 복잡한 거. 근데 핵심 개념은요, 이렇게 공간마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냥 여기는 뭐 빈야드형이다, 여기는 아니다, 다른 거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공연장 가실 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됩니다. 마르크트 교회도 제미나이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여기 이제 예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 때 네 개의 첨탑 보여드렸었고요. 여기는 공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인 잔향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미나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좀 궁금하면 더 개념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드레스덴은 여기 아우구스트 강건왕이 엘베강의 피렌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온갖 거를 다 만들고 막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이 젠퍼 오페라 하우스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841년에 오픈을 했고요. 여기도 뭐 베를린 필하모니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유명한 데입니다. 예, 바그너라든가 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이 수많은 걸작을 초연한 곳이죠. 근데 여기는 드레스덴은 전쟁 때 완전 망가졌던 데라서 그리고 여기 또 불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이나 재건을 했죠. 예. 근데 내부의 화려한 장식, 뭐 정교한 격자형 천장 이런 것 때문에 음향이 너무 좋은 데입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펼쳐진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하루 자기로 한 거죠. 저희 6월 팀은. 예, 드레스덴에 그리고 볼 게 되게 많아요. 미술관이나 뭐 궁전 이런 거 다 미쳤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그 김에 공연까지 저희는 마술피리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 슈박스형이랑 비냐드형 공연장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같은 곡을 들어도요. 홀에 따라서 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기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악 매니아들은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계속 보러 다니죠. 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좌석은 어디인가? 예, 내가 여기서 듣고 싶은 음악, 그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개념을 얻어가 보세요. 자, 슈박스형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요. 딱 이렇게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눈앞에 무대가 딱 있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측면에는 발코니 있고요. 예, 그리고 맨 앞으로 이제 쭉 좌석들이 있는 거죠. 직사각형 상자. 그리고 무대는 한쪽 끝에 있다. 객석은 일방향으로 쭉 펼쳐진다. 그리고 여기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소리가 벽에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향이 좀 길다고 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감싸는 음향이 나온다고 하죠. 이걸로 제일 유명한 데가 비엔나에 있는 무지크페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스턴 심포니 홀도 요거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양옆에서 이제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반사가 막 되면서 공간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 슈박스형.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빈야드 많죠. 예. 여기 들어가시면요. 무대가 홀 중앙에 있고요. 객석이 사방에서 둘러싼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은 베를린 필, 예, 무대를 사방에서 둘러싸죠. 예. 그래서 직접 음이 쫙 퍼지기 때문에 강하고 명확하고 악기 하나하나가 선명하다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베를린 필하모니, 그리고 아까 라이프치히에서 보여드렸던 게반트하우스. 근데 게반트하우스도 망가져가지고 세 번 재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건물은 슈박스형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 빈야드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베를린 필, 게반트 하우스 전부 다 빈야드형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지금 화면에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홀들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슈박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빈야드.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밑에서 제일 왼쪽에 보면 아레나 앤 앰피티어터. 예, 이게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원형 경기장 그리스식 뭐 요런 거. 그리고 뭐 팬 쉐이프트, 팬처럼 이렇게 쫙 뒤로 가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 현대적인 공연장들은 주로 슈박스 아니면 빈야드 형태다. 예. 그리고 이제 잔향을요,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게반트 하우스는 이거 잘못 썼네요. 슈박스가 아닙니다. 예. 이게 옛날 건데. 예. 베를린 필하모니가 빈야드형이고 잔향이 1.9초. 보통 이 잔향이 1.9초, 2.2초 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할레 오페라 하우스는 극장형, 그다음에 젠퍼 오페라는 말발굽형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요런 데들을 가기 때문에 조금씩 구조가 달라서 소리도 다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6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빈야드 형태 중에서 게반트 하우스에서 이 합창석은요. 이 무대 바로 뒤에.
예, 지금 커서 보이시죠? 예. 무대 바로 뒤에 이쪽이 가격이 싼 편이에요. 예, 여기가 오케스트라 음이 밸런스가 최적이기도 한데 뭔가 조금 낯설어요. 이 앞으로 음향이 오는 거, 이 뭐 관악기 소리랑 현악기 소리랑 이게 퍼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로 앉았을 때 그 음향이랑 좀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거는 감수하고요. 예. 지휘자 얼굴이 정면에서 보여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보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합창석에 앉으면 지휘자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게반트 하우스 자체가 이 무대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무대를 둘러싼 쪽 좌석에 앉으시면 되는데 게반트 하우스 여기 합창석이 6유로 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몸은 좀 고달프지만. 그리고 그 비엔나에 빈에 그 무지크페라인 거기는 2시간 내내 서서 들어야 되는 거기도 6유로거든요. 그래서 좀 공연장마다 몸은 피곤해도 이 학생들 같은 이런 분위기로 좀 가난한 음악 매니아 이런 낭만을 즐겨보겠다 하면은 요런 거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공연장마다 이제 요 좌석 얻는 거는 기준이 다른데요. 보통 당일에 그 티켓 박스 가가지고 당일에 줄 서서 사야 된다거나 뭐 추가 티켓이 열리면 사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몸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같으면 서서 봐야 되고요. 하지만 되게 독특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네. 여기가 게반트 하우스 쪽. 네. 그래서 정면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고 그다음에 어 좌측에, 아니, 그러니까 측면에 보시면은 울퉁불퉁한 벽의 구조물들 있죠. 예, 요런 게 다 소리 반사판입니다. 예. 천장에도 막 있고요. 그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가 진짜 건축학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데라서 제가 쇼츠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훨씬 더 크고요. 천장이랑 벽면에 진짜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 소리 반사시키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악 좋아하시면 음악 안 좋아하셔도 엘프 필하모니는 그냥 건축적으로 너무 훌륭한 데고 유명한 데여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 주변이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구이고 독일에서 크루즈 타실 때는 또 그 함부르크에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부르크 자체도 볼 게 많아서 네. 함부르크 엘프필도 한번 가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베를린 필. 예, 아까 사진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뒤에서 찍으면은 요런 사진이 됩니다. 베를린 필도 무대 뒤편에서 보면 지휘자 정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음향 밸런스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앞에 앉으면 좋은 자리다, 비싼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비냐드형에서는 싼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자리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박스형으로 가시면은 발코니에도 앉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빈야드형은 아까 제가 지휘자 얼굴 볼 수 있는 뒤에 합창석도 가보셔라. 그리고 싼 자리도 가보셔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공연장에서 이런 개념만 갖고 계셔도 좀 다양한 음향적 탐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그러면 공연 일정이랑 어, 임윤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런, 그러니까 6월에 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요런 프로그램을 짰다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혼자 가셔도 요런 식으로 짤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밀집한 지역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면은 나도 이런 식으로 좀 밀도 높은 일정을 짤 수 있겠구나. 요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의 요 지역도 그렇고요. 공연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유럽에 가실 때는 낮에 미술관이라든가 뭐 밖에서 보실 만한 거 다 보시고 밤에는 주로 공연장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예. 검색해가지고 이 도시의 유명한 공연장들 그리고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이게 볼만한 건가. 예,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한번 시켜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공연 일정을 쫙 잡아놓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그 공산주의, 과거의 공산주의였던 나라들이 공연이 쌉니다. 예, 미술관도 싸고요, 좋고요, 공연장도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한 2005년
1년에 하나 투어 들어가고 막 투어 많이 다니면서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체코 프라하에 갔는데 뭐 길거리에서 막 찌라시 주고 이러는데 그 프라하성 근처에 좀 사립성들이 있거든요. 예. 귀족 가문에서 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데서 프라이빗 살롱에서 그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실내악 한다든가 아니면 또 베네치아 같은 데서도 교회 같은 데서 뭐 실내악 공연한다든가 계속 그 오래된 공간, 아름다운 공간에서 음악회를 보는 거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어가지고 틈날 때마다 다 다녔는데 이 구동독 지역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요런 데가 다 엄청 싸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예. 그 오케스트라도 다 뭐랄까 좋죠.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많이 봤는데 독일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헝가리나 뭐 폴란드 요런 데는 아직도 괜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유럽에 가실 때마다 공연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도시에 공연장 쫙 펼쳐놓고 검색해 가면서 보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